당신이 산해버린 맹인은 죽었어요. 오늘 돌아온 건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변호사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 설산에서 죽을 뻔한 윤서아는 3년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다. 그녀가 처음 겨누는 사건은 자신의 살인 미수가 아니라 남편 권태준의 친형 사망 사건이다. 태준은 서아를 망상에 빠진 아내로 몰아세우지만 그녀의 귀 뒤에 남은 상처와 불에 탄 보청기에는 그날 밤에 진실이 잠들어 있다. 그러나 서아를 구한 차도윤 역시 그녀에게 밝히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다. 당신이 산해버린 맹인은 죽었어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법정의 천장을 차갑게 가르자 수십 대의 카메라 셔터가 동시에 도눴다. 증거보전 신청 신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방청석은 권태준이 이끄는 명성그룹의 임원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태준은 법원 계단 앞에서 희귀질환 아동지원기금을 발표하며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서아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오는 순간 그의 입가에 붙어있던 미소는 얇은 유리처럼 갈라졌다. 서하야. 태준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이름을 불렀다. 서아는 멈추지 않은 채 대리인석에 서류철을 내려놓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상대방 대리인에게 존칭을 사용하시죠. 권태준 대표님.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자 태준 측 변호사가 곧바로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신청인은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판단 능력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서아는 그를 보지도 않고 답했다. 제 판단 능력을 문제 삼기 전에 귀사가 3년 동안 삭제한 서버 기록부터 보존하십시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가 낮게 물었다. 서아는 비로소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아요. 당신이 제 눈을 빼앗았던 시간보다 훨씬 선명하게요. 신문을 맡은 재판장이 정숙을 명하자 법정 안에 숨소리까지 가라앉았다. 서아는 신청 취지를 설명하며 명성나눔재단의 의료지원 사업, 과거 권태성 부회장 사망 직전의 자금 흐름, 그리고 재단 내부 감사팀 직원 차유리의 실종을 하나의 표 위에 겹쳐 보였다. 신청인은 세 사건이 별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예. 삭제된 기록 4건은 모두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태준 측 변호사는 비웃듯 서류를 넘겼다. 추측입니다. 게다가 권태성 부회장 사건은 이미 사고사로 종결됐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파일 하나를 열었다. 사고사라면 왜 사망 이틀 전 작성된 내부 감사 요청서가 서버에서 사라졌습니까?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 보존을 신청한 겁니다. 짧은 대답이 법정안을 베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오른손 검지를 탁자 위에 올렸다. 금빛 인장 반지가 나무 표면을 3번 두드렸다. 딱딱딱. 그 순간 서하의 시야가 흔들렸다. 밝은 법정이 순식간에 빛없는 방으로 변하고 젖은 첫냄새와 남자의 거친 숨이 목을 조였다. 누군가 책상에 반지를 3번 두드리며 말했다. 형이 사라져야 회사가 산다고. 서하는 왼손으로 대리인석 모서리를 붙잡았다. 손등의 핏줄이 날카롭게 드러났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반지에 대해서도 감정을 요청합니다. 권태성 부회장, 집무실 책상에 남은 아픔과 동일한 문양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뒤편에 앉아있던 차도윤은 서하의 왼손이 귀 뒤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긴장할 때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흉터를 눌렀다. 3년 전 강원도 산속에서 발견됐을 때 그 자리에는 피와 얼음에 엉겨붙은 보청기가 매달려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지금 다가가면 그녀는 도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통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서하는 재판장이 10분간 휴정을 선언하자마자 그의 접근을 먼저 차단했다. 나갈 필요 없어요.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안색이 하얗습니다. 조명 때문이에요. 여긴 조명이 충분합니다. 도윤의 시선이 법정 천장을 가득 채운 백색 등으로 향했다. 서아가 법원 시설팀의 요청에
평소보다 밝게 켜둔 조명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지 않기 위해 출입 동선까지 사전에 바꿨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반지 소리를 들었습니까? 서하는 손을 멈췄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전부 말하지 않는 한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죠. 적어도 여기서는 당신도 제 뒤에서 뭘 숨기기 어렵잖아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마지막 음절은 아주 조금 떨렸다. 도윤은 더 붙잡지 않았다. 대신 검은 증거 가방을 자신의 발밑으로 끌어당겼다. 가방 안에는 아직 서하에게 공개하지 않은 물건이 있었다. 검게 탄 보청기와 데이터 복원 연구소가 보내온 첫 번째 분석 보고서였다. 휴정 직후 법원 복도는 기자들로 막혔다. 명성그룹 홍보팀은 이미 서하의 과거 진료 기록 일부를 언론에 흘린 뒤였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밀며 소리쳤다. 윤 변호사님, 3년 전 망상 증세로 입원했다는 기록이 사실입니까? 또 다른 기자가 뒤를 이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서하는 경호 인력 뒤로 숨지 않았다. 오히려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시력을 잃는 동안 현실 판단 능력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제 약을 관리했고 제 재산을 대신 관리했으며 마지막에는 저를 산에 두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자 명성그룹 법무실장이 끼어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명예훼손입니다. 서하는 즉시 받아쳤다. 그렇다면 고소하십시오. 수사기관이 귀사 차량 기록과 약품 구매 내역을 압수할 수 있게 복도 끝에서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슬픈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하야, 치료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마. 순간 몇몇 기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오래 연습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서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떠올렸다. 보이지 않는 식탁 앞에서 그가 약을 건네며 오늘은 기억이 더 나빠졌다고 속삭이던 밤들. 그녀는 입술 안쪽을 깨물고 말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료를 곧 시작할 거예요. 증거라는 이름의 치료를, 강일이 바쳐는 이름의 치료를. 오후 신문에서 태준 측은 서하가 과거 서명한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장을 제출했다. 문서에는 시력 상실과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남편에게 자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태준 측 변호사는 그 문서를 들어보이며 서하가 당시 자신의 판단 능력 부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서하는 위임장 사본을 오래 바라보았다. 종이 위의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고 태준은 병원비 처리를 위한 동의서라고 말했다. 서명 사실을 부인합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서명은 제가 했습니다. 서하의 대답에 태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러나 그녀는 곧 문서 마지막 장을 화면에 확대했다. 다만 이 위임장은 오전 11시에 공증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같은 시간 저는 병원에서 시신경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과 검사 장비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태준 측 변호사의 손이 뜨썼다. 서하는 이어서 공증사무실의 방문자 영상이 보존기간 직전에 명성그룹 계열 보안업체에 의해 교체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제 판단 능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는 점을 증명할 뿐입니다. 재판장은 명성나눔재단 서버와 관련 약품 구매 자료, 공증 기록에 대한 임시 보존 명령을 내렸다. 태준은 처음으로 서하를 불쌍한 환자가 아니라 위험한 적으로 바라보았다. 신문이 끝난 뒤 서하는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불이 고장난 구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1층 로비를 지나 로펌 차량이 기다리는 정문으로 향했다. 그때 태준이 경호원들을 물리고
혼자 그녀 앞을 막아섰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기둥 뒤였다. 누가 널 여기까지 만들었지?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서한은 대답 대신 그의 넥타이 매듭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산에서 마지막으로 느꼈던 향과 같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다. 내가 묻잖아. 차도윤인가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 남자는 자기 여동생 시체를 찾으려고 널 이용하는 거야. 서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준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네가 왜 살아남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우연히 그 산에 있었을 리 없잖아. 서하는 손가락을 말아 손바닥을 눌렀다. 당신은 아직도 모든 관계가 거래라고 믿네요. 틀렸나? 적어도 당신과의 결혼은 거래보다 나빴어요. 거래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잃는지 알려주는 예의라도 있으니까.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귀 뒤에 머물렀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계산되지 않은 공포가 스쳤다. 그날 네가 차고 있던 건 어디 있지? 서한은 일부러 미소를 지었다.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기록해 둘 테니까. 태준이 떠난 뒤에도 서한은 한동안 기둥 옆에 서 있었다. 로비의 유리문 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도윤이 멀찍이 서서 기다리다가 그녀가 먼저 고개를 들었을 때에만 다가왔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 여동생 이야기요. 도윤의 눈빛이 굳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당신이 나를 구한 이유가 시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그 말을 믿습니까? 서한은 잠시 침묵했다.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거짓이었다. 믿는다고 대답하면 태준이 원한 균열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녀는 대신 말했다. 3년 전 당신은 왜 그 산에 있었죠?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그 짧은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길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지금은 말할 수 없겠군요. 서하 씨. 대표님, 오늘부터 사건 외의 질문은 하지 마세요.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차량 문을 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손잡이를 놓쳤다. 도윤이 대신 문을 잡았으나 그녀의 몸에는 손대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은 혼자 있지 마십시오. 서한은 그를 바라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혼자 있는 것과 버려지는 건 달라요. 이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 뒤 도윤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 뜬 보건연구소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화면 아래에는 긴급이라는 두 글자가 붉게 떠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서한은 강남의 해담 로펌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개인 사무실에는 천장등과 스탠드 벽면 간접등까지 모두 켜져 있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전기 낭비라고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서한은 재판 기록을 책상 위에 펼치고 삭제된 재단 문서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1년 번호는 4개가 연속으로 비어 있었다. 첫 번째 번호의 생성일은 권태성 사망, 일주일 전. 두 번째는 자신의 시력 악화가 시작된 달. 세 번째는 차유리 실종 전날이었다. 네 번째는 작성자와 생성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하다가 파일 접근 권한 목록에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차유리, 도윤의 여동생은 단순한 내부 감사 직원이 아니라 내 문서 모두에 접근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도윤이 들어와 검은 증거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법정에서 보여주지 않은 게 있죠? 서하가 먼저 물었다. 도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복원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내가 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하면 태준이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입니까?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당신은 언제까지 내게서 선택권을 빼앗고 그걸 보호라고 부를 겁니까? 도윤은 오래 망설인 끝에 증거 가방에 봉인을 풀었다. 투명한 보존 용기 안에는 검게 그을리고 한쪽이 깨진 작은 보청기가 들어 있었다. 서한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는 법을 잊었다. 눈앞에 눈 덮인 비탈과
닫혀가는 자동차 문이 겹쳐졌다. 당시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태준의 구두가 얼음을 밟는 소리, 자동차 엔진이 멀어지는 소리, 자신의 비명이 눈에 흡수되는 감각을 기억했다. 귀에 꽂혀있던 보청기는 청력을 보조하는 기기이자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의 음향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델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이걸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죠? 서하가 물었다. 당신을 발견한 날부터 데이터가 남았다는 건 2달 전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서하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2달.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먼저 주면 당신이 태준에게 곧바로 접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겼군요. 당신이 살아남게 하려고. 서하는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나를 살린 사람들은 왜 모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결정하려고 하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보건연구소 연구원이 파일을 전송했다는 연락이었다. 도윤이 노트북을 열자 짧은 음성 파형이 화면에 나타났다. 전체 길이는 11초였고 앞부분은 바람과 마찰음으로 거의 뭉개져 있었다. 서하는 책상 모서리를 짚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산속의 어둠이 다시 내려앉고 있었다. 도윤이 재생을 멈출지 묻기도 전에 서하가 말했다. 틀어요. 스피커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터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아주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잡음 사이로 떠올랐다. 첫 재생에서는 단어 몇 개만 들렸다. 2번째 재생에서 서하는 숨을 멈췄다. 3번째 재생이 끝났을 때 도윤은 노트북을 덮지 못했다. 목소리는 분명 권태준의 것이었다. 눈은 약으로 끝냈어. 남은 건 눈이 처리하겠지. 잠시 뒤 반지가 단단한 물체를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딱.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갈라진 채 이어졌다. 눈보라가 독이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거야. 서하는 보청기가 든 용기 위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권태준이 지운 4개의 문서를 찾으세요.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리고 당신 이름도 있겠죠. 서하는 밝게 켜진 방 안에서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부터 법정으로 데려와야 하니까요. 차도윤이 윤서아를 처음 발견한 날 강원도 깊은 산은 사람의 목소리까지 얼려 삼키고 있었다. 여동생 차유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위치 신호가 산 중턱에서 끊긴 뒤 그는 구조대의 철수 권고를 무시하고 혼자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눈 속에 묻힌 차량 흔적은 오래전에 끊겼고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도윤이 바위 아래에서 희미한 붉은 불빛을 본 것은 거의 새벽이 다 되어서였다. 처음에는 버려진 전자기기의 표시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을 걷어내자 사람의 손이 드러났다. 서하는 얇은 코트 차림으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쉬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고 양손은 얼어붙은 흙을 움켜쥐고 있었다. 왼쪽 귀에는 깨진 보청기가 피와 함께 붙어 있었다. 도윤이 그녀를 안아 올리자 서하는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가지 마세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제발 불을 끄지 마세요. 도윤은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대의 위치를 알리고 외투 안으로 그녀를 감쌌다. 그 순간에도 그는 서하가 왜 유리가 사라진 산에서 발견됐는지 의심하고 있었다. 구조 요청을 보내면서도 한 손으로는 그녀의 보청기를 증거 봉투에 넣었다. 사람을 살리는 행동과 사람을 의심하는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처음 알았다. 서하가 병원에서 눈을 뜬 것은 사흘 뒤였다. 정확히 말하면 눈꺼풀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의 위치를 묻고 창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이 켜져 있는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의료진은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흔적과 심각한 저체온증을 발견했지만 누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도윤은 병실 밖에서 그녀의 진료 기록과 실종 신고서를 확인했다. 실종 신고서를 도윤은 도윤배, 권태준은 아내가 정신적 불안으로 집을 나갔으며 자신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상태였다. 명성그룹은 전국에 현상금까지 걸었다. 그러나 서아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병원 내부의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도윤은 침대 곁에 앉아 물었다. 권태준이 당신을 산에 두고 갔습니까? 서아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른 입술을 움직였다. 그 사람 목소리였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눈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서아는 몸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사실인지조차 믿지 못했다. 태주는 수년 동안 그녀에게 환청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냉정하게 답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하지만 거짓된 다정함에 질린 서하에게는 오히려 위로보다 안전하게 들렸다. 수술을 앞둔 밤, 서하는 치료를 거부했다.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은 뒤였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말했다. 또 희망을 믿었다가 빼앗기는 건 싫어요. 도윤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까지 그는 서아가 유리의 실종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버리지 못했다. 유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손상된 음성 파일에는 분명 맹인 여자가 자신의 위치를 말했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서아는 누군가의 공범이라기보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도윤은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당신의 눈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가가 되고 싶었다는 기록도 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단가나 당신의 서하는 얼굴을 그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렸다. 대가는 요 권태준에 관한 기억을 전부 말하십시오. 그리고 제 여동생 차유리를 찾는 데 협조하십시오. 서하는 잠시 웃었다. 희망도 감사도 없는 웃음이었다. 결국 저를 살린 이유가 있었군요. 이유 없는 구원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도윤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전부 솔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조사하고 있었고 유리의 음성 파일도 숨기고 있었다. 서하는 오래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었다. 도윤이 손을 잡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은 제게 빛을 돌려주고 저는 당신에게 칼이 되죠. 도윤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대답했다. 칼은 들고 있는 사람도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3년 뒤 그 계약의 흔적은 해담 로펌 지하 기록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서하는 명성나눔재단이 과거 구매한 의료용 화합물 목록을 한 줄씩 검토했다. 보청기에서 복원된 음성은 권태준의 의도를 보여줬지만 그것만으로 장기간의 독극물 투여와 다른 피해자들의 죽음을 모두 입증할 수는 없었다. 법원에서 보전 명령을 받은 서버에는 의약품 구매 내역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중 한 화합물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고 재단은 희귀질환 연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대량 구매했다. 문제는 실제 연구기관에 전달된 양과 장부상 구매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서하는 누락된 수량의 승인자 이름을 확인하다가 손을 멈췄다. 권태준 비서실. 그때 조사관이 오래된 직원 명단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다. 한미숙. 권씨 일가의 식사를 15년 동안 담당했던 조리사로 서하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한 달 전 갑자기 사직했다. 현재는 인천 외곽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윤은 즉시 증인 보호 절차를 먼저 준비하자고 말했다. 우리가 접근하는 순간 태준도 움직입니다. 서하는 파일을 덮으며 물었다.
그 전에 미숙 씨가 입을 닫으면요. 그래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다 유리 씨를 잃었잖아요.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었다. 도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턱 근육이 굳었다. 그 일과 이번 일은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다르겠죠. 저에게는 모두 시간이 부족한 일입니다. 도윤은 다음 날 아침 공식 접촉을 준비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서한은 그날 밤 혼자 인천으로 향했다. 그녀는 로펌 차량 대신 평범한 택시를 이용했고 조사팀에도 목적지를 알리지 않았다. 한미숙의 반찬 가게는 시장 끝에 좁은 골목에 있었다. 문을 닫으려던 미숙은 서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렸다. 사모님, 오래된 호칭이 입에서 튀어나오자 서하는 차갑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모가 아닙니다. 미숙은 가게 안으로 그녀를 들이지 않으려 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돌아가세요. 서하는 문틈에 서류 한 장을 밀어넣었다. 명성재단의 화합물 구매 목록이었다. 이 약을 본 적 있습니까? 미숙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마우? 그녀는 주변을 확인한 뒤 셔터를 절반쯤 내리고 서하를 안으로 들였다. 가게 안에는 참기름과 마늘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서하는 그 사이에서 익숙한 소독약 냄새를 떠올렸다. 미숙은 손을 떨며 말했다. 비서실에서 매주 작은 갈색 병을 보냈어요. 사모님 죽과 차에 2방울씩 넣으라고 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처음에는 영양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잘못 넣었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직접 전화했어요. 미숙은 울음을 삼켰다. 정해진 양보다 많이 넣으면 너무 빨리 망가진다고 했어요. 서하는 녹음기를 꺼내지 않았다. 미숙이 경계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말했다. 법정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제 아들이 명성계열 병원에서 일해요. 제가 말하면 그 아이부터 망가질 거예요. 서하는 미숙을 설득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골목 건너편 검은 차량이 1시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숙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태준 측이 확인하도록 내버려 둔 뒤 그들이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추적할 생각이었다. 차량이 따라붙자 서하는 휴대전화로 위치 기록을 켜고 시장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대는 빨리 움직였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뒤에서 달려와 그녀의 가방을 낚아챘고 다른 남자는 반찬 가게 쪽으로 향했다. 서하는 가방을 놓지 않고 몸을 돌려 상대의 손목을 꺾었다. 3년 동안 법정 기술만 배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남자가 그녀를 벽으로 밀치는 순간 주차장의 조명 하나가 꺼졌다. 어둠이 반쯤 내려앉자 서하의 몸이 얼어붙었다. 산속의 바람소리와 닫히는 차문이 귓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녀가 숨을 쉬지 못하는 사이 남자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때 도윤이 골목 입구에서 나타나 남자를 막아섰다. 뒤따라온 해담 조사팀이 그를 붙잡았지만 반찬 가게 쪽에서는 급제동 소리가 들렸다. 미숙이 아들을 구하겠다며 골목을 뛰쳐나왔다가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다. 도윤은 서하에게 다가왔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서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 고개만 들었다. 도윤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그녀 앞에 내밀어 밝은 빛을 비췄다. 여기 보십시오. 불은 켜져 있습니다. 산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천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미숙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뇌진탕 증세로 당분간 진술이 어려웠다. 그녀의 아들은 명성계열병원에서 갑작스러운 내부 감사를 받고 있었다. 서하는 복도 끝에 서서 그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미끼를 던진 결과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도윤은 조사팀을 모두 물린 뒤 그녀에게 다가왔다. 왜 혼자 갔습니까?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증인을 노출시키면 시간이 늘어납니까? 그들이 따라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예상했다면 더 나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선명했다. 당신은 한미숙 씨를 미끼로 썼습니다. 서하는 턱을 들었다.
역봐,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위험에 놓여도 됩니까? 죽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권태준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기는 누구도 죽게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그 말에 서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나를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도윤은 한 걸음 물러나며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당신은 사람을 증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면 위험에 놓고 다치면 다음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서하는 웃음처럼 짧은 숨을 뱉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당신이 내게 칼이 되라고 했어요. 아니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당신이 칼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입니다. 서하는 병원 화장실로 들어가 모든 조명을 켰다. 거울 속 얼굴은 멀쩡했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며 한미숙이 쓰러지던 순간을 떠올렸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다친 사람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을 것이다. 지금의 자신은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빼앗긴 가방 안에 어떤 서류가 있었는지부터 계산했다. 서하는 거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태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감정을 버렸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감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인지도 몰랐다.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도윤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사과를 요구하지도 그녀를 위로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미숙의 아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정은 미숙 씨와 아들이 직접 하게 하세요. 서아가 말했다. 예, 야, 예.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정하지 말고 나도 정하지 않고. 그것은 완전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러나 서아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오늘 위치를 어떻게 알았죠? 당신 차량 기록이 사라졌고 한미숙 씨 파일도 열람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왔군요. 또 혼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아서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아는 그의 침묵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또 하나 숨어 있음을 느꼈다. 새벽 2시 해담 로펌 디지털 분석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명성재단 서버의 삭제 영역에서 복구된 문서 조각 중 하나가 한미숙의 진술과 연결된다는 내용이었다. 서하와 도윤은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갔다. 화면에는 독성 화합물의 신경계 영향과 장기 투여 시 시신경 손상 가능성을 정리한 내부 검토서가 떠 있었다. 작성자는 차율이었다. 문서 하단에는 승인 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대상자에게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투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서아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유리는 적어도 자신이 독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구하려고 했을지도 몰랐다. 도윤은 화면을 확대하다가 문서의 첨부 목록에서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은 손상돼 있었지만 제목은 남아 있었다. 질서에 필요한 희생. 서하의 얼굴이 굳었다. 한미숙이 들었다던 태준의 말과 같았다. 도윤이 파일, 생성 시간을 확인했다. 차유리가 실종되기 정확히 13시간 전이었다. 유리는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을까요? 서아가 물었다. 도윤은 수신자 정보가 삭제된 부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나였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죄책감이 짙었다. 서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날 유리 씨에게 계속 조사하라고 했습니까? 도윤은 한참 뒤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서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복구된 보고서의 첫 장을 출력해 책상 위에 놓았다. 권태준을 향한 두 사람의 계약은 이제 복수만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한미숙의 피와 유리의 마지막 경고, 그리고 서로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죄가 놓여 있었다. 차유리가 남긴 손상된 음성 파일은 사흘 뒤
명성그룹의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먼저 공개됐다. 권태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명성나눔재단의 로고가 새겨진 단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편 화면에는 차유리의 사원증 사진과 실종 당시의 날짜가 떠 있었다. 그는 유가족의 고통을 존중해 침묵해왔지만 더 이상 허위 고발을 방치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재생된 음성 속에서 유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가 제 위치를 권 대표에게 말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의심하지 않았는데 저를 팔아넘겼어요.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태주는 파일을 멈춘 뒤 비통한 얼굴로 말했다. 제 아내였던 윤서아 씨는 오랜 치료 과정에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차유리 씨의 실종과 제 형의 죽음을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중계 화면 아래에는 서아를 살인 공범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해담 로펌 회의실에서 방송을 보던 서아는 음량을 높였다. 파일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분명 유리의 것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회의실 입구에 서 있던 도윤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죄가 드러난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다. 서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물었다. 처음 듣는 파일은 아니군요. 도윤은 곧바로 부정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 하나로 서하는 대답을 들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서하는 변호사와 조사관들을 모두 내보냈다. 둘만 남은 공간에는 기자회견 방송이 무음으로 계속 흐르고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서하가 물었다. 도윤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을 발견하기 전날 유리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3년 전부터였군요. 파일은 손상돼 있었고 앞뒤가 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심했어요. 도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서하는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차라리 격렬한 감정이라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은 산속에서 체온을 잃어갈 때와 비슷했다. 나를 살린 뒤에도 조사했습니까? 당신이 유리와 접촉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병원 기록도, 통화 기록도, 과거 친구들도 전부 뒤졌겠네요.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했습니다. 서하는 그의 표현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필요한 범위. 그 말은 태준이 자신의 약을 관리하며 자주 쓰던 말이었다. 네가 혼란스러우니 필요한 범위에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당신은 내가 공범일 가능성을 숨긴 채 수술을 받게 하고 법을 공부하게 했어요. 내가 당신을 믿도록 내버려뒀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 선택보다 당신의 계획이 중요했으니까. 서하는 손가락으로 왼쪽 귀 뒤에 흉터를 눌렀다. 권태주는 나를 장님으로 만들었고 당신은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했어요. 둘 다 나를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도윤은 유리의 원본 휴대전화를 증거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배터리도 분리된 상태였다. 파일의 원본이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계속 의심한 게 아닙니다. 발견 당시 상황이 이상했고 유리의 메시지에는 당신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당신이 피해자라는 증거가 더 많았습니다. 서하는 휴대전화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 믿기 시작했죠? 도윤이 대답하지 못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순간이 없군요. 지금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서하 씨,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병원에서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당신 목소리만 따라갔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처음 빛을 봤을 때도, 악몽에서 깨났을 때도 당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당신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사과는 항상 결정이 끝난 뒤에 나와요. 서하는
자신의 출입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사건에서 빠지겠습니다. 지금 나가면 태준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 말도 결국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남으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개인 서류와 노트북만 챙겼다. 도윤이 길을 막지는 않았다. 다만 문이 닫히기 직전 낮게 말했다. 유리의 파일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가능성을 판단할 기회를 3년 동안 빼앗은 사람이 당신이에요. 서하가 해담을 떠났다는 소식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언론에 흘러나갔다. 기자들은 두 사람이 증거 조작을 두고 충돌했다는 추측을 퍼뜨렸다. 명성그룹은 기다렸다는 듯 서하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사건을 계속 막기 어렵다는 성명을 냈다. 서하는 한남동의 작은 임시 사무실로 옮겨 혼자 서버 자료를 검토했다. 모든 조명을 켰지만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복수만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도윤의 배신은 태준의 공격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태준은 처음부터 적이었다. 반면 도윤은 자신이 문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보안실에서 방문객이 왔다는 연락이 왔다. 서하가 거절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경호원도 변호사도 데려오지 않았다. 사무실이 생각보다 초라하네. 태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차도윤에게 버림받으니 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군. 서하는 녹음 장치를 켜며 의자에 앉았다.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용건을 말하세요. 태준은 맞은편에 앉아 얇은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안에는 그녀가 결혼 당시 보유했던 명성그룹 지분의 반환 합의서와 해외 계좌 내역이 들어있었다. 내 재산을 전부 돌려주지. 3년 동안의 손해도 보상하겠다. 대가는요. 사건에서 손을 떼.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 기억이 불확실했다고 인정해. 서하는 서류를 덮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 텐데요. 태준의 시선이 서늘해졌다. 차유리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려주겠다. 서하의 손끝이 멈췄다. 태준은 그 반응을 보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차도윤은 아직도 여동생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버리지 못했지. 하지만 넌 현실적인 사람이잖아. 시체가 있으면 사건은 끝난다. 유족은 장례를 치를 수 있고 넌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 당신이 유리 씨를 죽였다는 자백으로 들리는군요. 법정에선 그렇게 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제보받은 장소를 알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겠지. 그는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쳐 서명란을 가리켰다. 내일 정오까지 결정해. 그 뒤에는 장소를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어. 서하는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의 약을 건네던 때와 같은 표정이었다.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이미 모든 길을 막아놓은 사람의 얼굴. 도윤 씨가 나를 구한 이유도 당신이 알려줬죠. 서하가 말했다. 여동생 때문이라고. 사실이잖아.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 남자는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증인으로 봤어. 네가 다시 걷고 보고 변호사가 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유리의 시체로 가는 길을 계산했겠지. 네가 사랑이라고 착각한 건 수사 과정이었어. 서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합의서를 한 장씩 넘겼다. 태준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다. 나와 차도윤의 차이가 뭔지 알아. 나는 적어도 널 이용한 대가를 돈으로 돌려준다. 그는 죄책감을 사랑처럼 포장했을 뿐이야. 태준이 떠난 뒤 서하는 합의서를 책상 위에 펼쳐둔 채 새벽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한미숙과 그의 아들 협박받는 재단 직원들, 차유리의 가족이 차례로 떠올랐다. 자신이 계속 싸우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었다. 반대로 합의서에 서명하면 유리의 시신 위치를 얻고 도윤에게 마지막 의무를 돌려줄 수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몰랐다. 복수와 정의를 구분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자신 역시 태준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서하는 펜을 들었다. 그 순간 책상 위 태블릿에서 기자회견 음성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그 여자가 제 위치를 권 대표에게 말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다. 서하는 서명란 바로 위에서 펜을 멈췄다. 처음 들었을 때는
배신감과 충격 때문에 문장만 들었다. 이번에는 배경음이 귀에 들어왔다. 첫 문장 뒤로 짧은 전자음이 2번 울렸다. 서울 지하철역이나 사무실 출입문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였다. 그런데 2번째 문장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의심하지 않았는데 뒤에는 낮고 긴 종소리가 겹쳤다. 서하는 파일을 앞뒤로 반복해 재생했다. 2 음은 같은 장소에서 날 수 없었다. 첫 번째 배경음은 명성재단 구형 출입 시스템의 경고음과 같았고 2번째는 해담 로펌 인근 병원의 엘리베이터 도착음과 비슷했다. 더 이상한 것은 유리가 서하를 그 여자라고 부른 점이었다. 2 사람은 과거 재단 행사에서 몇 차례 만났고 유리는 항상 그녀를 서하 언니라고 불렀다. 서하는 즉시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열었다. 전문 장비만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파형의 단절 지점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권 대표에게 말했어요. 라는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아주 짧은 무음 구간이 있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단이었다. 그녀는 유리의 과거, 사내 교육 영상을 찾아 목소리의 억양을 비교했다. 유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 같은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정확히 썼다. 누군가 다른 문장 속 단어들을 잘라 이어 붙였을 가능성이 컸다. 서하는 합의서를 찢지 않았다.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봉투와 서류를 투명한 보존 파일에 넣은 뒤 태준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내일 정오에 서명하겠습니다. 장소는 내가 정합니다. 태준이 자신이 이겼다고 믿게 해야 했다. 이어서 그녀는 해담의 디지털 분석팀에 개인 자격으로 원본 파일 검증을 요청했다. 팀장은 도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망설였지만 서하는 법원 보전 명령과 자신의 대리인 권한을 제시했다. 대표님의 허락이 아니라 원본의 진위가 필요합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녀는 처음으로 사무실의 스탠드 하나를 껐다. 방 안쪽이 어두워졌지만 다시 켜지 않았다. 태준의 함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순간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분노가 더 선명해졌다. 다음 날 정호 서하는 광화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태준과 마주 앉았다. 합의서와 만년필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다. 태준의 법무실장과 공증 담당자도 참석했다. 서하는 파일 검증 결과가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해 조항을 하나씩 확인했다.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는 항목은 삭제하세요. 그게 핵심 조건입니다. 법무실장이 말했다. 서하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유리 씨의 위치를 정말 안다면 적어도 이 조항은 필요 없겠죠. 내가 가진 자료보다 시체가 더 강한 증거일 테니까. 태준의 반지가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그는 짜증을 감추며 조항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서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분석팀에서 온 메시지였다. 음성 파일은 최소 3개의 원본에서 편집됐으며 메타데이터 일부가 명성그룹 보안 서버를 거쳤다는 결과였다. 서하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만년필을 들었다.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녀는 서명 대신 합의서 빈 공간에 3글자를 적었다. 조작 증거. 뭐 하는 거지? 태준이 몸을 일으켰다. 서하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놓고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당신이 공개한 유리 씨의 음성은 새 장소에서 녹음된 문장을 잘라붙인 겁니다. 원본 서버 경로도 곧 확보될 거예요. 태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반지를 낀 손이 멈췄다. 서하는 보존 파일에 든 합의서를 들어보였다. 그리고 이 문서는 당신이 실종자의 매장 위치를 대가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자료가 되겠네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다. 차도윤 없이도 제법 하는군. 당신은 늘 사람을 관계로만 계산하죠. 남편이 없으면 아내는 무너지고 대표가 없으면 변호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계속 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칼도 아니니까. 그러나 서하가 회의실을 나선 직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다. 명성재단의 구형 자료를 보관하던 외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뉴스 화면에는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태주는 회의실 문 앞에서 그 화면을 보며 말했다. 증거가 불타고 있군. 안타깝게 됐어. 서한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들어 법원 집행관과 통화했다. 보전 명령 집행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어제 새벽 이전된 서버 사본도 포함해서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한은 통화를 끊고 말했다. 창고에 있던 건 빈 장비와 종이 기록뿐이에요. 보전 명령이 내려진 첫날, 서버 원본은 법원 지정 보관소로 옮겼습니다. 태준의 미소가 당신이 불을 지를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사라지길 바랄 거라는 건 예상했죠.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당신이 방금 태운 건 자료가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새로운 혐의입니다. 문이 닫히자 서한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다. 승리감은 없었다. 도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부서진 채였고 태주는 유리의 시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기로 남겨두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원본 전화기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서한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서하의 임시 사무실 앞에 유리의 휴대전화와 모든 조사 기록이 담긴 상자를 두고 돌아갔다. 안에는 3년 전 서하를 조사한 보고서도 포함돼 있었다. 그녀가 통화한 사람, 병원에서 한 말 수술 뒤 처음 읽은 문장까지 기록돼 있었다. 서하는 한 장씩 넘기다가 마지막 보고서에서 손을 멈췄다. 작성일은 그녀가 2번째 수술을 받은 날이었다. 도윤은 그날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윤서아가 차유리의 실종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다. 그러나 다음 줄에는 삭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하는 빛에 비춰 눌린 자국을 읽었다. 그녀를 믿고 싶다는 개인적 판단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도윤은 적어도 오래전부터 자신을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믿고 싶은 마음과 믿는 선택은 달랐다. 서하는 상자 맨 아래에서 유리의 원본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원을 연결하자 손상된 화면이 잠깐 켜졌고 전송되지 않은 음성 메모 하나가 나타났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녀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파일 제목은 짧았다. 오빠에게 보내지 못한 진실. 서하가 버튼을 누르자 유리의 숨, 가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 권태준이 윤서아를 죽이려는 이유를 알아냈어. 서아 언니는 공범이 아니야. 언니가 들은 건 권태성 부회장의 마지막 목소리였어.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반지가 3번 울렸다. 유리의 숨이 멎었고 권태준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너도 질서를 어지럽혔구나. 파일은 그 자리에서 끊겼다. 차유리의 마지막 음성 메모가 끝난 뒤에도 윤서아는 한동안 재생 화면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오빠 권태준이 윤서아를 죽이려는 이유를 알아냈어. 유리의 목소리는 몇 번을 다시 들어도 같은 자리에서 떨렸고 이어지는 반지 소리는 3번 모두 정확한 간격으로 울렸다. 딱, 딱, 딱. 서하는 새벽이 밝기 전에 유리의 휴대전화와 차도윤이 남긴 조사 상자를 들고 해담 로펌으로 돌아갔다. 밤새 켜져 있던 회의실 조명 아래에서 도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변명부터 하지 않았다. 서하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공유해요. 둘째,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숨기지 마세요. 셋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증거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서하는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다. 어기면 그 순간 공동대리는 끝이에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도윤은 자신의 암호화 저장 장치와 수사 메모 유리의 실종, 전 통화 기록까지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서하는 그 말에 용서도 위로도 돌려주지 않았다.
다만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일하죠. 서로의 뒤가 아니라. 해담의 디지털 분석팀은 유리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원본과 명성그룹이 공개한 파일을 나란히 비교했다. 공개된 음성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잘라낸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첫 번째 조각은 유리가 재단 보안실에서 남긴 업무 메모였고, 두 번째는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하의 시력 상태를 걱정하며 녹음한 개인 기록이었다. 마지막 조각은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고 말한 긴급 메모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명성그룹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 유리가 서하를 고발한 것처럼 만들었다. 더 중요한 것은 편집 파일의 중간 저장 경로였다. 법원의 보전 명령으로 확보된 보안 서버 사본에서 권태준 비서실 전용 계정이 발견됐다. 그 계정은 유리 실종 이틀 뒤 파일을 열었고 3년 동안 봉인해 두었다가 서하와 도윤의 갈등이 언론에 알려진 당일 외부 홍보업체로 전송했다. 서하는 분석 결과를 읽으며 물었다. 태준은 우리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도윤은 화면 속 전송 시간을 확인했다. 기다린 게 아니라 갈라놓은 겁니다. 당신이 해담을 떠났다는 정보도 내부에서 흘러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팀의 접근 권한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서하는 의심되는 직원을 바로 배제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것은 태준이 자신에게 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독립된 검토자를 지정한 뒤 말했다. 이번에는 사람을 먼저 유죄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게 하죠. 삭제된 4개의 문서는 서버 사본과 유리의 휴대전화에 남은 임시 저장 흔적을 맞추면서 윤곽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권태성 부회장이 사망 직전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다. 태성은 명성나눔재단을 통해 연구용 약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생 태준이 관리하는 비서실 계정을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려 했다. 두 번째는 서하의 시신경 손상과 해당 약품의 연관성을 정리한 유리의 검토서였다. 세 번째는 유리가 재단 자금으로 운영되는 외부 창고와 비밀 계좌를 추적한 자료였다. 네 번째 문서는 제목조차 지워져 있었지만 복구된 표 조각에는 날짜와 차량 번호, 그리고 짧은 지시가 남아 있었다. 회수 격리 정리. 그 아래에는 태성의 사고일 서하가 산으로 끌려간 날, 유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날짜가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도윤은 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은폐 기록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건 단위로 관리한 목록입니다. 서하는 마지막 행에 비어있는 대상자 칸을 가리켰다. 승인자는 권태준 비서실이었고 실행 담당자에는 오광철이라는 이름이 반복됐다. 오광철은 권씨 일가의 전속 운전기사였으며 조사팀이 한미숙을 찾기 시작한 날부터 연락을 끊고 숨어있던 사람이었다. 서하는 그의 금융기록을 확인하다가 명성재단의 위장업체에서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입막음 돈이에요. 도윤이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지금은 감옥 밖에 머무는 대가일 겁니다. 한미숙은 의식을 회복한 뒤 서하와 다시 만나겠다고 먼저 요청했다. 이번에는 병실에 도윤도 조사관도 들어가지 않았다. 서하는 미숙과 그의 아들에게 가능한 선택을 설명한 뒤 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다. 1시간 뒤 미숙은 변호인과 보호 담당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진술하기로 했다. 그녀는 갈색병을 전달한 비서실 직원의 이름과 태준이 직접 전화했던 말을 다시 밝혔다. 너무 빨리 망가지면 사고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숙은 울면서도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날 시장에서 변호사님이 일부러 저를 드러냈다는 걸 알아요. 아직도 원망해요. 서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원망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왔어요? 증언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미숙은 한참 뒤 진술서에 서명했다. 그 장면을 밖에서 지켜보던 도윤은 서하가 병실에서 나오자 어떤 칭찬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광철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하는 즉시 출발하려다 멈췄다.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말할 수 있게 준비됐습니까? 도윤이 짧게 답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결정은 누구도 상대방 몰래 내리지 않았다. 오광철은 인천항 근처에 오래된 여관에 숨어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문조차 열지 않았으나 서아가 복도에서 권태준의 반지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자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문이 조금 열렸고 수척해진 남자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광철은 자신이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도윤은 압박하지 않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서아는 그에게 산에서 발견된 자신의 보청기 사진과 유리의 음성 메모를 보여줬다. 당신이 운전한 차 안에 차유리 씨도 있었습니까? 오광철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대답 대신 태준이 사람을 죽일 때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령을 내리고 돈을 주고 나중에는 실행한 사람의 가족을 약점으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오광철은 태성을 죽인 날 집무실 아래에서 차량을 대기했고 서하를 산에 버린 날에도 운전대를 잡았다. 그날 차 뒷좌석에는 손이 묶인 유리가 있었다. 유리는 서하가 죽으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태준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외부 창고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오광철은 산길에서 차를 세운 뒤 태준에게 유리만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 목소리가 서하의 보청기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뒤 유리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윤이 물었다. 오광철은 끝내 그의 눈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창고로 갔을 때는 이미 없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휴대전화와 피 묻은 머리핀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호흡이 거칠어졌지만 그는 오광철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을 뿐이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3년 전 자신을 조사하던 남자가 아니라 여동생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는 오빠를 처음 보았다. 오광철은 증언의 대가로 해외 도피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태준이 자신의 딸을 명성 계열사에 채용한 뒤 감시하고 있다며 보호를 요청했다. 서하는 그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고 무엇을 약속할 수 없는지 분명히 설명했다. 무죄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담한 부분도 수사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보호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오광철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뒤 진술에 동의했다. 그는 산길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차량을 세운 장소 태준이 버린 장갑과 서하의 코트를 보관한 창고를 알려줬다. 조사팀이 확보한 창고 물품에서는 서하의 옷에 남은 약품 성분과 태준 차량 내부 섬유가 함께 검출됐다. 차량 운행 기록은 삭제됐지만 산악도로의 제설관리 장비가 같은 번호판을 촬영한 자료가 지방행정 서버에 남아 있었다. 그 시간대에는 강한 눈보라로 일반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었다. 태준이 우연히 산에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기록이었다. 서하는 증거 목록을 한 줄씩 연결했다. 독성물질 구매 음식에 섞은 사람의 진술 차량, 이동 현장, 물품 보청기, 음성, 어느 하나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보청기 데이터의 추가 복원은 가장 늦게 완료됐다. 장치 내부에는 같은 시간대의 소리가 짧은 진단 구간으로 나뉘어 중복 저장돼 있었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손상 부분을 겹쳐 11초였던 음성을 37초까지 확장했다. 서하와 도윤은 분석실에서 원본 파형과 복구 과정을 모두 확인한 뒤에야 재생을 허락했다. 바람소리 사이로 차량 문이 열렸고 태준이 서하를 눈 위에 끌어내리는 마찰음이 들렸다. 이어서 오광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잡혔다. 대표님, 윤 사모님까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유리 씨도 살려주십시오. 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유리는 이미 선택했어. 이 여자도 마찬가지야. 잠시 뒤 서하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왜 자신에게 독을 먹였느냐고 물었다. 태준은 반지를 3번 두드린 뒤 말했다. 네가 형이 죽는 소리를 들었잖아. 보지 못하게 만들면
기억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귀까지 없앨 수는 없었군. 마지막에는 그가 눈보라가 독이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이어졌다. 재생이 끝나자 분석실 누구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다. 서한은 눈을 감았지만 이번에는 과거로 끌려가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도망치지 않았다. 원본과 복구 과정을 전부 봉인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이 파일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와 함께 제출할 겁니다. 도윤은 분석실 밖 복도에서 서하에게 3년 전 왜 산에 있었는지 전부 말했다. 유리가 보낸 마지막 위치 신호를 받은 뒤 상부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움직였고 동생에게 위험한 조사를 계속하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유리가 증거를 더 모으면 태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 번만 더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서한은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를 살렸군요. 유리 씨를 대신해서.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고통스럽게 인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을 하면 또 내 죄책감을 감정처럼 포장한다고 생각할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한은 천천히 돌아섰다. 지금도 용서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긴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내 선택을 기다렸어요. 오광철에게도 미숙 씨에게도.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한은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도 다가오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 수사팀 회의실에 들어갔다. 완전히 회복된 신뢰는 아니었다. 그러나 금이 간 자리를 감추지 않은 채 다시 세운 첫 번째 약속이었다. 수사기관은 보청기 원본과 서버 자료 약품 기록, 한미숙과 오광철의 진술을 검토한 뒤 권태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명성그룹 본사와 비서실 외부 창고가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고 태성의 사망 사건과 유리의 실종 사건도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태준은 본사 로비에서 수사관들을 맞으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모든 증거가 원한을 품은 전처와 동생을 잃은 전직 수사관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 기록과 약품 구매 결제선이 제시되자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벅지를 3번 두드렸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갑을 찬 태준이 건물을 나서는 순간 수백 대의 카메라가 몰려들었다. 기자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서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누가 괴물인지 판단하게 하죠. 서하는 계단 아래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태준은 아직도 자신의 기부 기록과 사회적 명성이 증거보다 강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법정을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무대로 선택한 것이다. 서하는 도윤에게서 사건 기록을 받아들고 낮게 말했다. 좋아요. 그가 만든 무대에서 끝내죠. 다만 이번에는 조명을 우리가 돕니다. 권태준의 첫 공판이 열린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 차량과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명성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태준의 결백을 주장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그가 베푼 선행이 죽은 사람들의 입을 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태준은 수의를 입고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는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본 뒤 윤서하와 시선을 맞췄다. 마치 법정조차 자신의 주주총회인 것처럼 침착한 얼굴이었다.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이 낭독되자 즉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권태성의 죽음은 오래전 사고사로 종결됐고 차유리의 실종에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서하의 산악 유기는 심신이 불안정한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보청기 음성은 복원 과정에서 변형될 수 있고 한미숙과 오광철의 진술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석 변호사는 서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수사가 아니라 버림받았다고 믿는 전처의 복수심과 여동생을 잃은 전직 수사관의 죄책감이 결합해 만들어낸 서사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지만 서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는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록했다. 태주는 반지를 빼앗긴 손가락으로 책상을 3번 두드렸다. 소리는 약했지만 서하는 알아들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증인석에선 서하에게 태준 측 변호인은 사건보다 그녀의 정신 상태를 먼저 물었다. 어두운 방에서 공황 증상을 보이는지, 하루 종일 불을 켜두는지,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지, 한미숙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계획을 세웠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서하는 하나도 부인하지 않았다. 네, 저는 아직 어두운 공간에서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반복해서 확인하고 잠들 때도 조명을 봅니다. 한미숙 씨를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기다렸다는 듯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렇다면 증인의 기억이 외상으로 왜곡됐을 가능성도 인정합니까? 서하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태준을 바라보았다. 제 기억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제 기억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품 구매 승인서, 병원 검사 장비에 로그 공증 시각에 모순 제설 장비가 촬영한 차량 사진 창고에서 발견된 옷의 섬유와 약품 성분, 서버 접속 기록을 차례로 언급했다. 제가 어둠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권태준의 차량이 산악통제구역에 들어간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악몽을 꾼다고 해서 명성재단이 구매한 독성 물질의 누락 수량이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를 미워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의 파일을 그의 비서실 계정이 삭제하지 않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서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고인은 3년 동안 제 두려움을 이용해 제 말 전체를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약점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약한 사람이 본 진실도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숙은 보호 절차에 따라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권태준 비서실에서 매주 갈색병을 받았고 서하의 죽과 차에 정해진 양을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태준 측은 미숙이 돈을 받고 진술을 바꿨다고 몰아붙였지만 서하는 해담이 제공한 지원 내역과 미숙이 거절한 보상 조건까지 모두 공개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 변호사님을 아직도 원망합니다. 저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넣은 약 때문에 한 사람이 눈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한 일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더 두렵습니다. 이어서 오광철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태성의 사망 당일 집무실 아래에서 차량을 대기했고 서하가 산으로 끌려간 날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자신도 범행의 일부였으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태준에게 원한이 있느냐고 묻자 오광철은 고개를 저었다. 원한이 아니라 공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돈을 준 뒤 그 돈을 받은 사실로 평생 협박합니다. 그는 태준이 서하를 눈 위에 버린 뒤 장갑을 벗어 차량 안에 던졌고 뒷좌석에 있던 차유리가 그 장면을 보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소리쳤다고 증언했다. 제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대표님은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오광철의 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계산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보청기 음성을 곧바로 재생하지 않았다. 먼저 장치의 제조 정보와 진단용 음향 저장 방식 발견, 당시 봉인과정 복원에 참여한 분석가들의 작업 기록을 제시했다. 원본 장치를 분해한 시점과 복제본을 만든 시점, 손상 구간을 겹쳐 복구한 방법도 설명됐다. 태준 측은 복원 과정에서 문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원본 데이터의 시간값은 산악 관측소의 돌풍 기록과 일치했다. 배경에서 들리는 차량, 경고음은
태준이 사용하던 차량 모델의 문 열림, 알림음과 같았고 제설장비 영상에 찍힌 차량이 해당 시각 같은 구간에 있었다. 보청기에 녹음된 오광철의 목소리는 그의 법정 진술과 일치했으며 서아가 입었던 코트에서는 같은 차량의 내부 섬유가 검출됐다. 모든 연결이 끝난 뒤 법정에 음성이 울렸다. 바람눈을 밟는 구두 서하의 힘없는 질문, 오광철의 애원,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네가 형이 죽는 소리를 들었잖아. 보지 못하게 만들면 기억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귀까지 없앨 수는 없었군.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의 얼굴에서는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곧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소리쳤다.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말한 게 되는 건 아니야. 저 여자가 3년 동안 준비한 조작이야.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다면 그 고함에 몸이 먼저 굳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끝조차 떨리지 않았다. 차유리의 사건을 증명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는 외부 창고에서 발견된 머리핀이 아니었다. 유리가 작성한 네 번째 문서의 복구본이었다. 삭제된 대상자 목록에는 권태성, 윤서와 차유리 외에도 2명의 이름이 더 적혀 있었다. 한 명은 재단의 전 회계 책임자로 자살로 종결된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태성의 사망 현장을 처음 확인한 경비원으로 해외에서 실종된 사람이었다. 두 사건 직전에도 명성재단의 위장업체에서 오광철과 또 다른 실행자에게 돈이 지급됐다. 차유리는 그 흐름을 추적해 태준이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사고나 실종으로 꾸몄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마지막 메모에는 창고 위치와 비밀 계좌 번호가 남아 있었다. 수사팀이 그 장소를 확인하자 바닥 보수공사 아래에서 유리의 유류품과 혈흔이 발견됐다. 직접적인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혈흔의 양과 현장 정리, 기록, 실행자들의 이동 경로는 유리가 그곳에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뒤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도윤은 검찰 측 보조인석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여동생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서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나 약속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듣는 권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만 휴정이 선언됐을 때 조용히 말했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다면 기다리겠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고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듣겠습니다. 태준은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직접 누구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형 태성은 회사를 무너뜨릴 무모한 감사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고, 유리는 불완전한 자료를 이용해 그룹 전체를 협박했으며, 서하는 병으로 판단력을 잃어 가족과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은 수만 명의 직원과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지 압니까? 형은 이상만 말했고, 차유리는 정의에 취해 있었고, 윤서아는 자신이 들은 몇 마디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질서를 지켜야 했습니다. 검사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고 묻자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이어서 서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희생 없는 질서는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을 겁니다. 그 순간 서하는 그가 끝까지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태준에게 사람은 사랑하거나 존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숫자였다. 서하가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최종 의견을 말하기 위해 일어나자 태준이 비웃었다.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명성에서 얻은 돈과 차도윤의 힘 덕분이야. 혼자 해낸 것처럼 굴지 마. 서하는 서류를 덮고 말했다. 맞아요. 저는 혼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구조대원, 수사관과 분석가 증언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에게 이해되지 않겠죠? 도움을 받는 것과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서하는 최종 의견에서
자신의 고통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태준의 범행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를 먼저 고립시켰고 정신 상태나 도덕성을 공격했으며 그들의 권한을 빼앗은 뒤 마지막에는 죽음조차 개인의 잘못처럼 꾸몄다. 태성은 무능한 경영자로, 유리는 집착하는 내부 고발자로 서하는 망상에 빠진 아내로 만들어졌다. 피고인은 법과 사회가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기부와 고용 창출을 면죄부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돕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서하는 잠시 태준과 시선을 맞췄다. 당신은 제 눈을 빼앗으면 진실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죠. 제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는 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산에서 죽은 것은 당신을 사랑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여자뿐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하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당신이 버린 맹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 선 사람은 당신이 지운 이름들을 대신 읽는 변호사입니다. 권태성, 차유리,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질서를 위해 태어난 희생물이 아닙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교도관이 막았다.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서하의 이름을 불렀다. 윤서하, 네가 나를 죽이는 거야.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선택한 일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긴 심리와 추가 증거 검토가 끝난 뒤 재판부는 권태준이 경영권 장악과 범행 은폐를 위해 반복적으로 사람을 제거하고 서하에게 장기간 독성 물질을 투여한 뒤 산악지역에 유기했으며 차유리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직적인 범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태준이 사회적 지위와 자선 사업을 범죄 은폐 수단으로 사용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정안이 숨을 죽인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사형. 방청석 뒤편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서하는 웃지 않았다. 태준은 잠시 아무 표정도 짓지 않다가 갑자기 서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너는 이제 뭘 위해 살지? 그가 교도관들에게 붙잡힌 채 외쳤다. 나를 죽이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잖아. 내가 없어지면 너한테 뭐가 남겠어 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3년 동안 매일 눈을 뜨게 한 것은 실제로 태준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목적이었다. 수술의 고통도 밤마다 되살아나는 산속의 기억도 끝없는 공부도 그 하나를 위해 견뎠다. 법정 문이 닫히고 태준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승리보다 거대한 공백이 밀려왔다. 도윤이 다가왔지만 그녀를 껴안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서하는 텅 빈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런데 괜찮지 않아도 집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판결 뒤 도윤은 차유리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하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여동생을 잃은 오빠의 분노와 법률가의 판단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던 책임을 인정했고 남은 유해 수색과 공범 사건은 독립된 팀에 맡겼다. 서하에게 용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사건 보고와 피해자 지원 업무 외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그 사이 서하는 해담 안에 의사결정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질병이나 장애 심리적 취약성을 이유로 가족에게 재산과 의료 결정을 빼앗긴 사람들을 돕는 부서였다. 첫 상담날 시력이 약한 노인이 아들이 모든 통장을 관리해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하는 해결책부터 제시하지 않았다.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누구와 함께 결정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었다. 과거의 그녀라면 가장 빠른 소송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이제는 승리보다 선택권을 돌려주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미숙은 아들과 함께 다른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고 오광철은
가담한 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공범 수사에 협조했다. 차유리의 유해는 끝내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은 복구된 유류품을 묻고 작은 장례를 치렀다. 도윤은 장례식장에서 누구에게도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동생의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처음으로 증거가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 유리야, 이제 그만 이래도 돼. 늦은 겨울밤 서한은 한남동 집으로 돌아와 현관부터 거실까지 모든 불을 켰다. 판결 이후에도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천장의 밝은 조명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들었다. 도윤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여러 개 저장돼 있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다. 오늘 상담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되찾았다는 평범한 이야기였다. 서한은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윤이 혼자 서 있었다.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누르지 않았다. 서아가 문을 열자 도윤은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에야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소파 양쪽에 떨어져 앉았다. 한참 동안 사건 이야기도 태준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서아는 거실 벽의 스위치를 바라보다가 일어나 간접등 하나를 껐다. 방 한쪽에 부드러운 어둠이 내려앉자 가슴이 조여왔다. 도윤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멈췄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서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아직 어둠이 무서워요.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모든 어둠을 없애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할 건데요? 당신이 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고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아달라고 하면 제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서하는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곧바로 잡지 않고 그녀의 눈을 확인했다. 서하가 손가락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천장등 하나를 더 껐다. 방은 완전히 어둡지 않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눈부시게 밝지도 않았다. 서하는 처음으로 빛이 아니라 곁에 남기로 선택한 사람을 확인하며 눈을 감았다.